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무역 계약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인코텀즈라든지 아니면 UCP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죠. 그래서 뭐 이 무역 계약 파트도 그냥 평년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보시면 인코텀즈 CIP와 CIF의 보험 부보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보험 부보 조건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서 C 조건 물어보면은 거의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처럼 CIP하고 CIF의 보험 부보 조건 수준을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인코텀즈 2010 버전까지는 두 개가 똑같았죠. 그래서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때는 물어보는 게 C 조건 중에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꼭 보험에 부보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라는 정도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인코텀즈 2020으로 넘어가면서 이 CIP의 보험 부보 수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은 그 2020으로 바뀌고서 문제가 출제된 지 회차가 꽤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단순한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이 CIP하고 CIF의 보험 부보 조건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C조건 자체의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보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단순한 문제만 나오게 되면 이제는 모두 다 맞추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변별력을 높이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C조건 1번에 두 조건 모두 ICC A로 통일하였다. 우리 ICC A, B, C로 나눠지고 A가 가장 높은 수준의 부보 수준을 가지고 있죠. C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다음에 2번에 두 조건 모두 C로 통일했다고도 아니고, 3번에 CIP는 ICC A로, CIF는 ICC C로 차등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3번이 정답이고 뭐 4번은 볼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2020 버전을 놓고 봤을 때는 CIP는 ICC A, CIF는 ICC C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얘는 바뀌지 않았죠. 얘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는데 요거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CIP 같은 경우에는 복합 운송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뭐 배와 비행기를 타든 이런 복합 운송 조건에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보험 부보 수준이 좀 더 높구나. 얘는 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 운송 조건이죠. 그래서 보험 부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에 인코텀즈 2020 FCA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FCA라고 딱 단서를 던져줬죠. 그러면 FCA라고 하는 것은요, 운송인 인도 조건이었어요. 프리 캐리어였죠. 그래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 줌으로써 인코텀즈상의 인도 조건을, 인도 의무를 완료시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자,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FCA에서 인도 위험 그리고 비용 분기점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FCA 조건의 특징은 뭐였냐면 다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하나로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얘는 두 개가 나왔죠.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정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영업 구내인 경우하고 그 다음 줄에 보이는 그 밖의 장소, 기타 장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졌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구내인 경우에는 여기에 괄호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어떻게 한대? 적재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도인의 영업 구내가 여기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매도인의 영업 구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까지 뭐가 오는 거예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이 여기로 와요. 그럼 거기에다가 매도인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물품을 이렇게 적재를 한 때 인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장소인 경우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실린 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운송수단을 매수인이 가지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장소로 빠진대요. 그럼 영업 구내에서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죠.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서 실린 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매도인이 본인의 운송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물품을 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떠한 상태로? 그대로 그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 그대로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인의 운송인이 그 물건을 내려가지고 본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서 가겠죠. 그래서 그 분기점이 이렇게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조치가 두 개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CA는 잘 알아두시고. 그럼 그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이 FCA 조건 말고 EXW 조건, 공장 인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본인의 영업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얘하고 차이가 뭘까요? 엑스웍스 조건은 물건 여기다가 실어주는 거 의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공장에서 영업 장소에서 적치해 놨을 때 그거를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장소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두 개가 다르죠.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기재한 것은, 자, A에 FCA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온보드 비해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운송인은 온보드 비해를 발행하고 매도인은 이 비해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인코텀즈 2020으로 바뀌면서 개정된 사항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신용장 거래 기억하시죠? 신용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있다고 한번 보고 여기에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 이렇게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베네피셔리는요. 보통 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을 보면 항상 뭐가 써 있냐면 온보드 비해를 제시하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본선 적재가 완료된 상태로 발행된 비해를 제시해라라고 써 있는데 이 FCA 조건은요. 여기서도 보셨듯이 물품 선정 누가 진행해요? 여기 지금 매수인의 대리인, 운송인이라고 할게요. 그 운송인이 물건을 이제 여기서부터 가져가죠. 그럼 여기서 물건 밖으로 해외로 나가는 거는 다 이 운송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출자가, 베네피셔리를 수출자라고 하겠습니다. 수출자가 비해를 은행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온보드 비해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요? 매수인의 운송인이 대신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의 운송인은 매도인 말을 잘 안 듣죠.
왜냐면 본인하고의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코텀즈 2020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온보드 비해를 발행받기 위한 조건을 그리고 그 발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이 비해를 받아서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은행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은행한테 넘어간 거는 매수인한테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B 2010에 과거 버전이 나왔어요. DAT는 Delivery at Terminal 조건이죠. 지정된 터미널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도록 했지만 인코텀즈 2020의 DPU는 Delivery at Place Unloaded입니다. 터미널 이외의 장소에서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양하 의무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 요거는 조금 비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DAT 조건은 여기가 수입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항구예요. 해외에서 물건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항구의 터미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물건을 딱 내려요. 근데 여기 무슨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Delivered at Terminal이에요. 터미널에서 물품 이렇게 양한 다음에 이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 터미널 인도 조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에 DPU로 내용이 좀 개정이 됐어요. 유일하게 바뀐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조건 똑같은데 얘는 플레이스잖아요. 얘는 터미널이고 터미널은 터미널만으로 제한되는 거고 플레이스는 터미널을 포함한 전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려서 이 안쪽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안쪽까지 들어와가지고 물건 갖고 와서 여기에서 양하 완료된 상태, 언로디드니까 양하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DAT는요, 지정된 터미널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양하 완료된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거였어요. B 틀렸고, C, FCA는 매도인이, D 조건은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자가 운송을 해도 된다. 우리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FCA하고 D 조건 세 가지. 이거는 본인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FCA 조건은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의 물품을 누구한테?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요. 그럼 그때부터에 발생하는 모든 운송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매수인.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넘어가는 요 상황부터는 이제 누가 운송을 담당을 하는 거죠? 매수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수인의 운송수단으로 운송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야 맞는 거고, D 조건은 어떻죠? 수입 국가까지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운송수단? 매도인의 운송수단이 되겠죠. 다음에 D 조건 세 가지는 인도가 수입국에서 종료되므로 매도인은 적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이건 우리 실비보험 생각하시면 좋아요. 실비보험이 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실비보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가입하는 거고, 아닌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보험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건 어떤 느낌인 거예요? 여기 CIP나 아니면 CIF처럼 매도인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이 운송 구간상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특히 D 조건 같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물건을 쭉 가지고 와서 수입 국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물건 만약에 중간에 손상되면 다 매도인이 본인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코텀즈에서 보험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부보해야 되는 조건은 CIP하고 CIF밖에 없습니다. 자, 2항의 보안 관련 우려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운송 의무, 비용 조항에 보안 관련 요건이 삽입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뭐 우리 위험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조금 완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여객이 비행기를 타게 됐을 때에는 이런 액체류 같은 거 못 갖고 타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물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요, 뭐 그런 스프레이류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화물이 아니라 위험 화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비용도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특별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물품들 이런 거 수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답은 1번. 자, 4번에 인코텀즈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A. 대금 지급 시기, 지급 장소, 방법 또는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인도, 위험, 비용. 그리고 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라고 해서 얘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조건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대금 지급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장소 이런 내용들은 CISG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장소가 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준을 잡아주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B. 당사자들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대금 지급을 안 해줬어요. 그럴 때에는 매도인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돈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언제까지 돈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CISG에 나와 있어요. C의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대한 내용들은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매도인이 내일까지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해 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오늘 태풍이 왔어요. 작업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어떻죠? 천재지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양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면책되는 거. 그것을 규정한 게 불가항력 조항이거든요. force 마주르 조항 기억나실 겁니다. 얘도 인코텀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D. 물품 운송계약 체결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되느냐? FCA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인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뭐 FOB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본선 적재 조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해주면 되는 조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다음에 2항 위험이 어디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F. 관세의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의 부과는 물론 여기 인코텀즈 조건 마지막에 DDP 조건에서 살짝 언급은 돼요. 매도인이 수입국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관련된 부대 비용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납부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된다 라고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게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관세 부과는 우리 관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답은 3번. 자, 다음 5번입니다. 청약의 취소에 관한 비엔나 컨벤션. 얘가 뭐예요? 비엔나 컨벤션이 CISG예요. 이렇게
명칭이 CISG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비엔나 컨벤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두 다 알아두세요. 잘못된 것은 1번에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청약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여기 청약자가 있고 피청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청약이 가게 되죠. 청약이 도달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철회가 되는 거죠. 아예 효력을 갖지 못한 상태로 없어지는 거예요, 청약이. 근데 이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청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다음에 청약자가 이 청약을 없던 걸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취소가 가능한 시점이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1번 내용은 맞는 거죠. 2번에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얘는 아직까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 청약에 승낙을 언제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한을 열흘을 줬어요. 그럼 피청약자가 한 이틀째 되는 날에 계약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뭐 10일이나 줬으니까 조금 이따 보내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청약자가 취소해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피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만약에 기한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청약 보내고 나서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이거 취소 절대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신뢰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불가능한 거고. 4번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 청약에 대해 이후 피청약자의 마음이 바뀌어 유효기간 내 원청약의 내용대로 승낙하였다면 청약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했습니다. 피청약자가 청약 받았는데 안 해라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이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청약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근데 이후 피청약자의 마음이 바뀌어 유효기간 내 원청약의 내용대로 승낙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청약자 네가 준 청약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 거래하지 않을래? 라고 보냈어요. 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말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청약자가 보통은 매도인이죠. 그리고 보통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입장에서 물건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연락와서 나 생각해보니까 물건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싫다고 하는 매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물건을 누가 사주겠다는데 당연히 팔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제안한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연락이 다시 온 건데. 근데 조건은 뭐예요? 이미 이 매수인이 한번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내용이 조금 요런 그 실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조금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청약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실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6번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청약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죠. 다음에 2번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청약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우리가 청약의 청약의 기간을, 승낙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효 기간을 적어 놓는 경우가 1번이고요. 적어 놓지 않는 경우가 2번인 거거든요. 근데 적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편의에 의해서 선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기간. 그래서 영어 원문 텍스트에는 reasonable time이라고 나와 있어요. 합리적인 기간. 이게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일주일.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열흘, 누가 봤을 때는 3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국가마다 그다음에 당사자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정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reasonable time이라고 나옵니다. 합리적인 기간. 3번에 청약자의 청약 이후에 철회 의사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한 다음에 철회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실은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냐면 청약자의 청약 이후에 철회 의사가 도달한다. 요 관점을 이미 청약이 효력을 가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효력 발생 전이기 때문에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청약과 동시에 도달을 하면은 그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 문장 자체가 더 정확하게 바뀌려면 이 청약자가 청약은 했는데 그 청약이 효력을 가졌다, 갖지 않았다 요 상태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거 없이 나왔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게 틀린 문장이라고 보고서 해설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청약자의 청약 이후에가 아니라 청약자의 청약 전이나 그와 동시에 철회 의사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듯이 이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켰는지 아직 도달하기 전인지 요거를 명확하게 좀 써줬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에 반대 청약이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원 청약의 효력은 소멸이 되고 그 반대 청약은 새로운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을 보내게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4번 맞는 내용이에요. 자, 7번입니다. 비엔나 컨벤션에서 규정한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1번에 물품 명세의 지정은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품 명세를 지정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계약 당시에 아직까지 물품의 명세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물품명이 됐든 아니면 그 물품의 특정 스펙이 됐든 간에 나중에 매수인이 알려준다라고 해서 일단은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물품을 선적해야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알려주지 않아요. 명세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명세를 지정을 해서 매수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를 받고 나서 매수인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줘 라고 통지가 오게 되면 매수인이 지정한 그 명세가 확정성을 갖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보낸 그 통지에 대해서 매수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지정한 물품의 명세가 확정되는 거. 그게 뭐예요? 물품 명세의 지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품 명세의 지정이라고 여기는 해석을 해놨고 보통 보면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서로 반대가 됐죠. 자, 2번에 이행기의 추가 설정은 매수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기한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일주일 더 줄 테니까 의무 이행해라. 이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 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할 수가 있어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위반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는 추가 기간을 이렇게 부여를 해줬는데 그 추가 기간 내에 이행을 여전히 안 하거나 아니면 추가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계약 해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4번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계약 해제권하고만 병행되는 게 아니라 물품 명세 확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이행기간 추가 설정권 이거하고 같이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구제수단하고 같이 병행이 돼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어떤 손해를 받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죠. 그래서 청구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거하고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하고 요거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자, 8번입니다. 코로나19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거를 과연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느냐. 화환신용장의 지급이나 은행의 보증서 지급 여부를 두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다투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불가항력의 판단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뭐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1번 당사자 계약서 미숙지. 당사자가 계약서를 안 읽어봤어요.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이건 불가항력 때문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답은 1번. 2번에 당사자 통제 불가. 이 불가항력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통제 불가 내용이에요. 통제 불가라고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긴 하는데 영어로는 beyond one's control. 그러니까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행위들이라는 거죠. 뭐 홍수가 오고 아니면 뭐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3번에 당사자의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 그 다음에 4번에 매매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 뭐 이런 것들은 다 불가항력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근데 1번에 계약서 미숙지는 말이 안 돼요. 자, 9번입니다.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무역계약은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는 약인에 의한 유상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CISG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죠. 근데 SGA라고 해서 Sales of Goods, 영국 물품 매매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약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인은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물품을 받으면 대금이라는 약인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 대금 지급하는 거, 그게 약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상계약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돈 받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다라고 해놨고 2번에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낙성계약이다. 자, 무역계약의 법률적 특성 4가지가 있어요. 낙상유불,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분료식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성계약은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안을 해요. 나랑 거래할래?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해요.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을 낙성계약이라고 보는 거고요. 쌍무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의무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고 둘 다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유상계약 돈 받고 줬느냐 아니면 그냥 줬느냐.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특정한 요식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양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계약은 분료식 계약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구두로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이렇게 하고 대금 얼마짜리 계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매도인은 이 물품 가격을 유닛 프라이스 단가를 10달러로 알고 있고 매수인은 9달러로 알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서의 작성을 권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료식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낙성 계약은 다른 얘기고 얘는 지금 2번에 설명하는 거는 쌍무 계약 설명하는 거예요. 3번에 그 성립을 위하여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분료식 계약이다. 4번에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상, 견본, 수출 등 무한으로 거래되는 일부 거래 유형의 경우에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그 대무역법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에 10번이요.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공산품 거래의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 same as the sample, up to the sample 등의 표현으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도인은 이렇게 써놓은 순간부터는 자기의 샘플하고 100% 똑같은 거 물품 공급해야 돼요. 불리한 조건이죠. 2번 곡물 거래에서 테일 퀘일은 양육 품질 조건이다. TQ는 선적 품질 조건이죠. 3번에 C 데미지드 SD는 선적 품질 조건에 양육 품질 조건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혼합형 건품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변형된 선적 품질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근간은 선적 품질 조건이니까. 3번 맞아요. 4번 GMQ 얘는 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물품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하고 이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은 뭐예요? FAQ, Fair Average Quality죠. 4번 틀렸죠? 11번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최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또는 승낙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최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없다. 맞죠? 봤던 거고 리저너블 타임이랑 이런 거 해서 2번에 피최약자가 원최약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승낙하는 것은 반대 청약이므로 최약자의 승낙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에 청약의 내용 중 일부만을 승낙하는 것으로 반대 청약의 개념이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부를 바꿨다? 그러면 거절이자 반대 청약이에요. 4번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나 회신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동의의 의미이므로 승낙으로 인정이 안 되죠. 불인정이에요. 동의의 의미가 아니에요. 답은 4번이고요. 자, 12번에 무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개별 계약은 최초 거래 시 또는 거래가 1회로 종결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건별로 거래한다라는 거죠. 2번 개별 계약 체결 방식의 경우 계약서는 통상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단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면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3번에 포괄계약 체결 방식은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거래 시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거래는 포괄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문과 승낙 등의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계약 조건을 확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년치를 미리 계약을 체결을 해 놓는데 그 수량까지 체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대금 결제 조건이 어떻게 된다. 뭐 신용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추심으로 할 거냐 또는 인코터ms 조건을 FCA로 할 거냐 CIF로 할 거냐 뭐 이런 조건들을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1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물건을 우리가 1월 달에 얼마나 소진되고 2월 달에 얼마나 소진되고 이거를 매수인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월 주문 수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방식으로 확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에 중장기 연불 방식에 의한 수출입과 같이 거래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주로 포괄계약 방식이 사용된다. 거래 내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비싼 물품이에요. 그런 거는 개별 계약합니다. 답은 4번. 자, 13번에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shipment shall be made immediately와 같은 즉시 선적 조건은 매매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immediately. 이게 빨리, 즉각적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2번에 shipment shall be made from May to June 5월하고 6월 사이에 물품을 선적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연속된 2달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5월과 6월 사이에 선적을 완료하면 된다. 기간 많이 주는 거죠. 5월하고 6월 아무 때나 선적해라. 3번에 UCP 600에서 선적 기일과 함께 사용하는 from, till, until은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UCP 600에 관련해서 지금 선적 기간 관련돼서 사용하는 조건이 3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자, to, until, till, from, between 이렇게 5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사용되는 날짜는 어떻게 해석한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한다.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from, till, until 이렇게 지금 3가지 언급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는 거 맞아요. 자, 4번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 선적을 지시하는 경우 신용장상의 할부 선적 일정을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 이후의 회차 물량과 함께 선적할 수 있다. 할부 선적은요. 1월 달에 몇 개 선적, 2월 달에 몇 개 선적, 3월 달에 몇 개 선적 이런 식으로 선적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잘 선적했어요. 근데 2월에 선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2월 선적분을 3월 선적분하고 같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선적을 못하면 그때는 효력 상실, 그리고 그 이후분도 효력 상실되는 거고, 만약에 이 첫 번째 달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얘네들이 안 오게 되면 얘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물건을 조립해야 되는데 파트가 A, B, C가 있습니다. 이때 A만 받고 이때 B만 받고 이때 C만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A는 이미 왔지만 B하고 C가 안 오면 A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요것도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뭐 약간 좀 실무적인 거고 어쨌든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 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14번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A. 선적 조건에서 인스톨먼트, 쉬먼트 얘는 할부 선적 얘기하는 거고 할부 선적의 의미로서 셀러즈 옵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바이어 옵션입니다. 바이어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B의 UCP 600에서는 신용장상에 분할 선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 선적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허용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신용장에다가 prohibit, 금지된다라고 써주면 되죠. A하고 B 둘 다 틀렸죠. 다 C. 순중량 조건은 총 중량에서 외부 포장 또는 용기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을 계량하는 조건이다. 맞고요. D.
주화인은 다른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사용하는 일정한 기호로 다이아몬드형, 사각형, 삼각형 등으로 표시하며 기호 안에 회사명을 약어로 기재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거 보셨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일반 포장 박스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제 박스 겉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패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박스가 사실은 웬만하면 색깔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약간 옅은 갈색 같은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수입자든지 어떤 수출자든지 웬만하면 다 비슷비슷한 그런 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박스만 봤을 때는 저게 누구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2항 partial shipment는 분할 선적입니다. 분할 선적의 의미로서 최종 선적일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자가 여러 차례 선적하는 것이 허용한다. 예를 들면 물량이 지금 한 20개를 보내야 돼요. 20컨테이너를 보내야 되는데 A배에는 지금 스페이스가 15개밖에 없대요. B배에는 스페이스가 10개밖에 없대요. 생각하는 거죠. 20개 보내야 되는데 어떤 배를 통해도 한꺼번에 못 보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파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뭐 10개, 여기에 10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할 선적, 할부 선적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답은 3번. 자, 15번에 무역 계약서에 기재되는 조항의 적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매수인이 제공한 상표, 디자인 등으로 생산한 물품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면책되기 위해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클라우즈를 기재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면책에 대한 거는 인프린지먼트 클라우즈죠. 권리침해 조항. 그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클라우즈는 생산물 배상 책임 조항입니다. 틀렸고 2번에 플랜트 수출 시 소요되는 원부자재 가액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정률 이상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격의 조정을 허용하는 severability clause를 기재했다.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는 escalation clause, 가격 조정 조항이고요. 이 severability clause는 가분성 조항, 계약 조항 중에서 3번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3번만 무효고 계약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표현한 조항인 거죠. 3번에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 사정의 변화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되어도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이행되기를 원하여 클레임 클라우즈를 기재했다. 설명하고 있는 거는 하드십 클라우즈고요. 클레임 클라우즈는 정말 말 그대로 클레임 조건에 대한 명시가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합의 사항을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에 완전히 통합하여 소멸시키고 정식 체결된 계약서만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Entire Agreement Clause를 기재하였다. 완전 합의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4번. 자, 16번에 다음 무역계약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In the event that a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s would impose hardship upon a party in performing its obligation hereunder, the parties shall confer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revising the terms of this agreement.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을 조금 수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전에 합의하는 조항이 할드십 클라우즈입니다. A. 사정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계약을 유지 이행하려는 의도.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스 마주르 불가항력 조항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면책되는 거예요. 걔는 계약 유지의 관점이 아닌 거죠. 차이가 있어요. B.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적 변화에 대비하는 조항입니다. 그 설명 나와 있었고, 다음에 C.
계약 금액 변경, 인도기일 연장 등 계약 조건 변경을 위하여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A, B, C 다 맞아요. D, 계약 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면책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재되는 조항이다. 면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force majeure, 불가항력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항에 계약의 이행 불능 효과를 가져오는 조항이다. 얘도 force majeure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hardship clause는 계약 불능이 아니라 계약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항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에 다음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은 뭐냐? 자, 특정 계약 조항에 대해서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일한 조항에 대한 이행 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지난주에 당신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항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4번의 비포기 조항, non-waiver claus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에 다음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은 뭐냐? In the event that delivery is delayed for any reason other than a force majeure event, 뭐 물건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The vendor shall pay as liquidated damages to the purchaser a sum calculated at the rate of 1/2 of 1%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for each business day between the delivery date stipulated in the contract for the relevant goods. 이렇게 뭐 쭉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맥시멈이 7%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 인도 지연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후에 따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해놓는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liquidated damage clause가 됩니다. 사실 이것 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그 본문 내용 중에서 이 liquidated damage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19번 다음 계약서 조항으로 적절한 것은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s later held invalid, 무효가 되어 어떤 특정 provision 조항이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continue to be valid.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뭐였어요?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렸죠? severability clause, 가분성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의 분리 가능 조항이 되겠죠. 다음에 20번 다음 계약서 내용의 해설로 올바른 것은, 자,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효력을 갖습니다. upon fulfillment of the following condition precedent. The opening of a relevant LC by GNC in favor of ABC. 어떤 조건이 달려 있어요? 신용장 발행 조건이 달려 있죠. 1번. 본 계약서는 모든 결제를 신용장으로만 해야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아니에요. 신용장을 개설해야지만 유효하다라는 조건인 거고, 일부 금액은 신용장, 일부 금액은 뭐 송금 조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 본 계약서는 신용장이 먼저 개설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었죠. 답은 2번. 3번에 본 계약서는 ABC라는 회사가 GNC를 수혜자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거래 당사자 확정의 목적이다. 두 개가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ABC하고 GNC하고 바뀌었죠. 4번 본 계약서는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까 전에 The Opening of Relevant LC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4번은 관계 있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 자, 그렇게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볼게요.